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51% 상승했고요. 코삭은 0.16%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작은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장을 상승시키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크게 많이 상승시키진 못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를 또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80포인트입니다. 이제 조정을 좀 끝내고 반등을 조금 시켰고요. 61선 위로 주가를 회복을 시키면서 마무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코스피는 상승을 좀 많이 한 상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설 연휴 화요일까지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 연휴 전에는 큰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설 연휴 전에 좀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내일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코스피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1선 추세 지금 살아나면서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닙니다. 횡보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는 상당히 이제 낮은 가격대로 유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700포인트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마찬가지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하나 둘씩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코스피와 함께 아마 코스닥이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 코스피보다 좀 강하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추세로는 이제 바닥이 올라가지만 여전히 이제 조금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도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 지금 3일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코스피의 그 저가 매수가 아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주의 그런 상승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치가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1240원대도 회복이 되지 않은 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81선까지도 지금 환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5일선조차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 환율은 빠르게 내렸지만 증시는 지금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증시도 다시 크게 올라가는 날이 올 것이고 지금 환율도 정상적인 구간 안으로 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표 자체가 이제 의미하는 것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대가 끝나고 금리 인하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히지도 않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찌감치 지금 환율 자체가 200원 정도가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그 환율 상승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표 자체가 투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자체가 지금 당장 반등을 하지 못한 것은 시장에 이제 풀려 있는 돈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유동성 자금이 풀린다는 것은 금리 인하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횡보장에서도 분명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의 선물 1%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 이상 지금 하락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1% 이상 지금 2% 가까이 하락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유로톡스가 1.7% 조정을 받으면서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을 좀 이어가던 그 지수였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설 전에 또 코스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내일 또 시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추세로 간다면 크게 움직임 없이 조정세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환율이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국채를 가졌을 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전에 크게 올랐을 때 1.5%를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 1.5%라는 것이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률이 이제 국채보다 주식 수익률이 더 높아졌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대규모의 이 자금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금리가 좀 많이 올라 있더라도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은 충분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지 이제 다른 이 자산에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많이 가진 큰 자산가들은 결국에는 유리한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떨어진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2020년부터 해서 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 수준까지 좀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전에 좀 장기적으로 좀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요. 근데 평소보다 이제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특이하게도 지금 평균선 한 1.5% 이상, 뭐 2% 이상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조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번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다시 하락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16,1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63%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뭐 크게 상승 없었고요. 코스피 조금 상승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3일 정도 조정받은 것에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반등을 하지 못했고요. 어제 시간의 가격보다도 조금은 덜 올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세는 좀 끝나 보입니다. 16,100원으로 이제 시간의 거래도 안정화가 좀 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량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별 거래량 자체가 지금 계속 또 감소를 하고 있고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부터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하락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다시 죽으면서 크게 지금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이제 시작 자체가 코스피가 하락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월 9일 때도 16,250원으로 이렇게 750원이 상승했을 때도 코스피 지수는 좀 하락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수급만 붙어주고 분위기가 좀 전환된다면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가 하락 상승에 대해서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의미 있게 좀 붙어줘야 되고요.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죽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진 게 이제 11월 14일 정도고요. 그 이후부터는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지루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달, 뭐 작년 10월부터 해서 크게 의미 없이 계속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 자체를 조금 지겹게 보고 있고, 이제 뭐 한 달, 두 달 동안 내려갔던 그 하락분을 또 이제 단 일주일 만에 회복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승했던 것을 또 3일 만에 이렇게 절반 이상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항선만 좀 그려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라인도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지루하게 의미 없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계속 모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이평선들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양새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한번 붙어주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런 횡보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추세 자체가 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 추세를 끄어보면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세기형으로 좀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세기형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이 기술적인 분석도 좀 진행을 해주고 있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중점적으로 봐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코스피 자체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증시에 대한 움직임으로 좀 두산 에너빌리티도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은 수급 자체가 원전 테마 전체로 좀 들어와 줘야지 이제 좀 이 테마 자체의 거래량과 그다음에 이 차트의 흐름이 의미가 있지, 지금 당장에서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없는 채로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는 채로 떨어질 수도 있고, 거래량이 없는 채로 떨어지면 또 금방 올릴 수도 있고, 크게 지금 주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차트보다도 오히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가능성이죠. 네, 그래서 시장의 상황과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기술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초점을 두고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다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끝내고 저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저점 라인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저항선이 뚫리고 한번 시세를 받았을 때 뚫고 나가는 힘이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명분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명분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릴지는 그 움직이는 세력이 정할 것이고, 그 시기도 아마 세력이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에 맞게 준비만 잘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서서히 저점이 잡혀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뭐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거기서부터 횡보를 좀 오래 하고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의 뭐 본전 수준이죠. 원점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이 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계속 보고 그 한 번 더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터지면서 이 전례 없는 그 코스피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급으로 지금 이제 장세가 좋지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크게 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저점이 이제 잡히고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을 기다려 봐야 되고요.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 떨어진 주가에 대해서 추가 매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지금 단가를 많이 낮추고, 결국에는 본전이 오더라도, 똑같은 지점을 오더라도 요때의 그 단가와 요때의 그 단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입을 계속 했던 이유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치를 믿었기 때문이고, 시간이 문제지만 그 시간이 결국에는 이 주가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처한 상황이 뭐 아직까지도 재무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원전 산업이라든지 그런 신재생 산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술력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뭐 제1기업이 있다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이 기업이 있다든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사들이 많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이제 저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술에 대한 독점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런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뭐 신재생에너지도 엄청나게 큰 단지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네, 그런 큰 발전 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특히 이제 터빈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터빈 관련해서 기자재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와 1대1 매칭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비교를 했을 때 그 원자력과 신재생과 가스터빈 이 모두를 다 진행하는 기업이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재무 악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웠던 점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해결을 해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UAE와도 이제 뭐 재무적인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수출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금액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이상 이제 돈이 없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도 아니고 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도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이 지금은 해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시점은 아무래도 그런 좋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왜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 말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항상 비교 대상은 시작점이 이제 최고점입니다. 네. 그 최고점을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고 그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를 항상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종목 하나만 딱 콕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네, 지금은 이 코스피 자체가 3,300포인트 이 과정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이 아주 길었습니다. 사실상 2019년 말부터 이렇게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1년 반 동안 코스피가 지수가 떨어지고 그 겨우 이제 바닥을 다지고 횡보를 하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횡보한 기간만 거의 지금 10개월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수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글로벌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도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뭐 이런 원전 종목만 이렇게 하락한 것이 아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파운드리, 뭐 이런 여러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뭐 방산 종목들,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제 피크를 한번 찍고 한 5개월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방산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그렇게 방산 수출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지냐 뭐 이렇게 똑같이 접근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논리라면 모든 종목이 다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왜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왜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갇혀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지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가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수급 자체가 어느 테마에 쏠린 것이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증시 전체에 대한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증시의 상위권 종목들, 코스피 뭐 10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61선과 뭐 121선, 21선, 5일선이 다 모였죠. 그렇게 된 이유가 대세 하락을 하던 그 장기 이평선들이 서서히 이제 옆으로 눕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단기 이평선과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보통의 그런 주식의 흐름 자체는 하락에서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계속 제가 수렴 구간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수렴 구간이 결국에는 거래량이 한번 터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도를 계속해서 좀 폄하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은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뭐 블록딜도 하고 기습적으로 좀 그런 주주에게 신뢰를 잃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상 이제 유상증자를 2번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블록딜도 경험을 했고, 두산 그 1WR이죠. 2WR 그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주가가 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과정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식이 계속 횡보를 하고 대세 상승장이 올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도체 쪽 뭐 이런 제조업들은 상당히 이제 경기 침체와 함께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뭐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 상반기 이후 하반기부터는 좀 반등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테마가 이 에너지 테마, 원자력 테마, 뭐 신재생 테마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서서히 이제 그런 뭐 UAE와 사우디와 그런 중동발 이 MOU 체결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네, 하락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이 이제 생겼고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네,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뭐 14,700원 정도 이 수준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이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을 이겨내는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이 14,700원이라는 구간은 상당히 이제 낮은 구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그런 세계적인 시장 상황도 있지만 코스피 자체가 이미 이제 저점을 찍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이 횡보장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을 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주 입장에서도 코스피의 그 대형주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냥 뭐 큰 수혜가 큰 호재 이슈가 없더라도 대형주 따라서 그냥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더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당장 다음 주에 올라야 된다. 당장 다음 달에 뭐 2만 원을 돌파해서 뭐 3만 원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답답하게도 지금 뭐 여기가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서 지금 1월 달까지 약 이제 10, 11, 12, 1, 4개월 정도가 흘렀음에도 이제 13,000원 수준에서 16,000원까지 고작 이제 3,000원밖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평균적으로 4개월 동안 3,000원씩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올 5월 달에도 뭐 19,000원 정도? 네, 그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마다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는 38,0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6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자, 전일하고 이제 전전일 매수를 했던 그 물량을 또 이제 매도를 대부분 한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는 조금 매도했는데 대부분 물량은 또 금융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을 좀 보면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 투자가 좀 같이 매도를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자주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도 공매도를 이용했을 때 이 두 세력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주 타겟은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 투자고요. 이 두 세력이 매도를 하면서 매수를 하면서 계속 이제 공매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공매도에 대한 거래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전에 뭐 유상증자를 상장할 때, 그 다음에 뭐 블록딜을 할 때처럼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왔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 자체가 많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추세 자체가 이제 점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죠. 94,000주 매수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꾸준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의 매수세는 사실 조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전에 11월 달까지는 좀 많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10월 달, 11월 달에 좀 많이 매도하다가 지금 이제 11월 초부터 연기금 투자자가 꾸준히 지금 연기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누적 집계로 좀 보신다면 체감이 좀 나실 텐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수급을 누적으로 한번 이 11월 달부터 11월 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부터로 볼까요? 아까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했던 그 시기 4일부터로 이제 누적 수급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180만 주, 그죠? 거의 2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작년 11월부터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투신이 꽤나 이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작년 11월부터는 투신 투자자도 좀 많이 매수를 해놨고요. 보험, 뭐 금융 투자도 지금 결국에는 매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470만 주로 결국에는 이제 퍼센트로는 12%까지 지분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계를 해보면 4개월 동안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 3개월 동안이죠. 개인 투자자만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1000만 주 가까이. 그래서 지금 11월 4일부터 1월 19일까지 이 3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11월 4일이 어디죠? 여기네요. 자, 11월 4일 여기입니다. 자, 여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누적 수급이 개인 투자자가 100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100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14,000원, 15,000원, 16,000원, 뭐 17,000원까지도 있고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계속 죽은 채로 계속 그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있고 이게 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최근에 이 며칠만 보면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적 집계로 따져보면은 결국엔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조정을 좀 받고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이제 개인 투자자 수급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뭐 낡아 빠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주식 자체는 개인 투자자 때문에 올라가고 개인 투자자 때문에 내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급 자체를 이 주가를 어떻게 얼마나 흔드냐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두 세력은 단숨에 주가를 막 세력주처럼 뛰지 않습니다. 주가를 그렇게 뛰지 않고요. 결국에는 서서히 모았다가 그 자리를 이제 다 만들었을 때 천천히 이제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시작하는 타이밍이 거래량이 터지는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 구간을 횡보를 하고 계속 벽을 맞고 떨어지던 그 구간이 이렇게 단숨에 뚫리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시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전과는 상당히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때는 이제 당연히 재무적인 개선도 많이 되지 않았고 코스피에 대한 하락도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오히려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가는 시기고 그리고 재무도 이제 부채 비율 100%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블록딜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확률이 이제 적어졌죠. 왜냐하면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블록딜을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이 30%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이제 부채 비율이 10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비용 조달이 지금은 크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채 발행도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회사채 발행이죠.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화 시켰고요. 그 이외에도 뭐 추가적인 이집트 원전 수주라든지 그런 원전 수주를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돈이 없는데 공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답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지금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정책적인 지원, 뭐 국가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대놓고 그냥 밀어주는 기업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밀어주는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정말 이제 안타깝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해서 뭐 바이오처럼 그렇게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중요하고요. 특히 대형주일수록 그렇게 됩니다. 삼성전자도 최고 실적을 찍더라도 그러면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올라간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상황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전에 2년 동안 횡보하던 이 구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얘기가 길었는데요. 빠르게 이제 국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매도 잔고도 지금 1160만 주입니다. 지금 어제와 거의 유사했고요. 크게 뭐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16만 주 거래, 1거래량이 이제 어제보다 좀 증가를 했지만 크게 지금 변화 없는 상태죠. 그래서 공매도 자체가 지금 활발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다행히 우려하던 대로 지금 이제 연말까지는 JP모간 위주로 좀 많이 매수가 나왔고 공매도가 좀 많이 상환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공매도가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월 18일자로 이제 이 융자가 상환이 되었죠. 신종융자가. 아무래도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되고 이틀 뒤부터 이제 이렇게 신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정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설 지나고도 며칠 이제 정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용이 이제 감소하고 그 신용 거래가 풀렸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차 거래도 뭐 체결 상환 뭐 거의 비슷했고 한 10만 주 정도 상환이 되면서 뭐 전날과 거의 유사한 대차 잔고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큰 변화 없고요.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정 46만 주, 당일은 58만 주입니다. 조금 이제 이 매도 물량이 증가해서 뭐 어제와 전전일 매수했던 걸 대부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유 자체는 12.24%네요. 그러나 뭐 12.24%가 뭐 크게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미 외국인 보유율이 이전보다 좀 많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블록딜 이후에 10%대, 뭐 9%대까지 감소했던 그 보유율이 지금 12%대까지 회복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 보유율이 계속 올라가는지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상황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주가 자체가 조금 아쉽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수출입은행, 아까 먼저 보던 거죠. 사우디 열병합 발전에 2.7억 달러 금융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국내 기업의 그 중동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서 전방위 지원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사우디아라비아 열병합 발전 사업에 2억 7천만 달러, 거의 3,333억 원의 금융 지원 등 국내 기업의 중동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순은행장과 그 다음에 사우디의 이제 리야드 페어몬트 호텔에서 이렇게 리야드 은행장과 협약을 했다라고 하죠. PF 파이낸스 금융 지원에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억 7천만 달러, 그 다음에 사우디 은행은 2,037억 원, 그래서 합쳐서 거의 뭐 5,300억 정도를 금융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우디 자푸라 열 병합 발전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고요. 사우디 정부가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아람코가 발주한 사업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건설 공사를 맡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건설 대금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사우디에서 상당히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를 했는데 저렇게 이제 사우디 내에서 본격적인 이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과 사우디 은행이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에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추가적인 발주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은 만들어주지는 않겠다. 이제는 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주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준비된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개선만 된다면 상당히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뭐 UAE, 중동 포함해서 동유럽 시장, 그다음에 뭐 베트남 포함해서 그 동아시아 쪽 그쪽도 지금 상당히 이제 수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는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텃밭이다라고 이제 작년에 기사가 나왔었고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사우디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21년도에 해수 담수 얀부 4단 해수 담수화 플랜트 7,800억, 27년도에 사우디 해수 담수화 플랜트 4,700억, 2016년에 복합 화력 발전소 1조, 얀부 3단계 해수 담수화 2012년에 1조 1,000억, 그다음에 올해 작년 8월에 8,400억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다음에 1월 이제 주 단조 공장 1조, 9월에 자프로 열병합 발전소 5,400억. 이 자프로 열병합 발전소에는 태양광 발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 5,400억이었죠. 네. 공사 금액 5,400억 중에 지금 네, 전체 금액은 뭐 더 다르겠지만 당연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수주 금액은 더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수출입은행과 아까 그 사우디 은행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공교롭게도 5천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사 대금 상당 부분을 은행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뭐 선급금이 부족하거나 뭐 중도금을 못 받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대놓고 이제 지원을 해주면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를 쳐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공사도 무리가 되지 않게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 있죠. 폴란드 원전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위스 다보스인가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단이 가서 이제 발표를 좀 했고요. 이제 이창현 산업장관이 폴란드에다가 이제 구매 의뢰서죠. LOI 체결, 투자 의향서죠. 그래서 정부 간의 원전 협력서도 체결을 하자. 그래서 정부 간의 LOI 체결도 하자라는 것이고요. 사실상 뭐 LOI라는 것이 뭐 결국에는 문서 하나만으로 크게 뭐 구속력이 없는 계약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LOI 체결을 함으로써 지금 폴란드의 민간 원전 자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단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코의 고위급 뭐 장관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폴란드 원전에 대한 진행 확률은 최종 계약 확률은 100%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계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뭐 이 대수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공사 이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충의 그런 금액과 로드맵은 우리가 이제 폴란드 쪽에다가 제출을 했다라고 네, 올해 초에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폴란드 원전이 우리와 거의 확실하게 계약은 하겠지만 최종 계약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폴란드 부총리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황주호 이제 그 한수원 사장도 거기에 대해서 뭐 건설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가격도 저렴하지만 제 시간에 이제 건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폴란드 원전만으로도 지금 거의 최대 4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UAE 바라카 원전 4기 수출 이외에는 수출을 본격적으로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폴란드 원전 4기, 그 다음에 뭐 영국 원전도 지금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터키 원전, 뭐 네덜란드 원전, 사우디 원전, UAE 바라카 추가 원전, 뭐 그런 필리핀 원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한다면 좀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사우디의 이런 은행 협약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UAE와도 그런 재무적인 지원 협약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와 그런 UAE 쪽에 그 펀드
투자 지원금이 합쳐져서 이제 영국 원전의 건설 비용을 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기술력은 있었지만 그런 비용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하나둘씩 그런 과제를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지원을 해줄 것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까지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들이. 그래서 분명히 올해 말로 갈수록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사용 후 핵연료 금속 저장 용기를 이제 미국 설계 승인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 금속 저장 용기 캐스크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기존의 모델과는 좀 다른 것은 이제 금속 저장 용기입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 37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이 모델이라고 하고 MSO 메탈 스토리지 오버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 NAC와 공동 개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기가 이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설계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 NRC 설계 승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시장, 그러니까 원전 해체 시장도 되고요. 사용 후 핵연료 그냥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 내부에 있는 그 핵연료 보관 장소가 이제 꽉 차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난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수조 안에 핵연료를 가둬놓고 습식 저장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방식은 건식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사용 후 핵연료는 초기 5년간 물로 채워진 수조에서 습식 저장 방식으로 냉각한 후에 외부의 용기 혹은 구축물로 옮겨서 공기 중으로 냉각시키는 건식 저장 방식으로 보관이 된다. 그래서 MSO는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용기는 방사선과 열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특수 설계와 고도의 제작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 제작하기 어렵고 아무 기업이나 제작을 할 수 없는 기술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캐스크가 앞으로 이제 원전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원전 해체에 필요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용기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신규 건설도 하지만 원전 해체 시장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SMR 시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양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투자를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주가 수익 보기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고요. 그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금을 대줌으로써 그 SMR을 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수주를 거의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로부터는 3조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는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엑스에너지와도 기자재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SMR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원전 시장이 2050년 이렇게 좀 지금 23년인데 무슨 30년 뒤에 얘기를 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연평균 성장률을 따졌을 때는 상당히 고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시장이 파이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외형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전 이외의 시장, 해상풍력, 그 다음에 가스터빈, 수소 이쪽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국산화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상풍력도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그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8메가와트급 모델이 본격적으로 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원전 얘기만 좀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 이제 해상풍력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 이 정부에서 태양광보다도
이제 해상풍력에 좀 더 힘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상풍력 시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CS 윈드 뭐 그런 경쟁사도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일단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블레이드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 기술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8메가와트급 특히 이제 국산화된 우리나라 시장에 맞는 그런 효율이 높은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스터빈도 이제 노후화된 LNG 발전소 교체를 위해서 서서히 이제 2023년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인증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납품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시장 파이가 커지고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만 따진다면 9조, 10조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PER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시지만 뭐 지금 300배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300배의 기준은 현재 시장 파이가 반영되지 않은 그 실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전에 두산 밥켓에 대한 그런 파생 상품 손실, 그 다음에 두산 메카텍 그런 분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잡혔던 그런 재무적인 부분이 다 반영되지 않은 PER입니다. 그래서 PER 자체를 보고 주가를 그냥 하나를 평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안정적인 기업, 뭐 그런 사이클이 있는 기업들은 PER을 보고 지금은 저평가되었구나, 지금은 고평가되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 있는 기업은 PER 자체는 상당히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PER은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좀 맞지 않은 지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 대한 파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그 수주권들이 이제 실적화가 되는지 현실화가 되는지를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오래 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방송을 진행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수요일에 제가 영상을 찍을 것 같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올해 시작은 좀 좋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은 상당히 이제 어려웠고요. 올해 이제 설 잘 세시고 기분 좋은 한 해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